안녕하세요. 네, 오늘 빌더스 온라인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 세션을 앞 시간에 들으셨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실습 세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WS 데이터베이스 이것만은 알아두자라는 제목으로 세션으로 이제 여러분을 뵙게 됐는데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던 이유는 사실 AWS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워크로드 상황에 맞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을 제공해 드리고 고객분들이 각 워크로드나 요구 사항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자가 데이터베이스의 기조이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아니면 NoSQL,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 요즘엔 그래프, 그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베이스이자 친숙하신 개념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소하실 수 있는 오로라의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자 했고요. 그리고 또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다고 할까요? SQL, NoSQL이라고 보통 말하니까요. 라고 할 수 있는 NoSQL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인 다이나모DB를 한 꼭지씩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두 개의 서비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세션 제목도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오로라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두 개의 서비스, 그러니까 오로라와 다이나모DB 두 서비스들을 모두 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내용적으로 아마 소화하시기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를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고객분들이 실제 사용하시고 계실 확률이 높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전달드리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에도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트래픽 상황에서도 아주 일관된 성능을 제공해 드린다. 그리고 좀 더 정형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는데요. 어, 실제 개발을 하시다 보면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실 때 사실 공통된 스키마를 공통되고 일관된 스키마를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너무 스키마에 굉장히 제약적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만약에 굉장히 쓰기 트래픽이 많은 곳, 예를 들어 다이나모DB가 쓰이는 곳들을 보자면 요새 IoT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들에서 실시간에 가깝게 쓰기 트래픽이 생성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이나모DB가 상당히 적합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사항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계획 중이시라면 다이나모DB를 좀 더 고려해 보실 수 있고, 어, 꼭 이 세션이 아니더라도 AWS 코리아 자체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이나모DB를 찾아보시면 좀 더 딥다이브한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으니 그때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그 기술 블로그들 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실습을 하게 될 내용들을 일단 한번 쭉 훑어보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아마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그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반환해 보는 것부터 한번 해봐야겠죠. 일단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IDE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RDS 프록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렸었죠. 그 데이터 연결 풀을 설정을 하고
이 풀 안에서 연결들을 재사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에 매번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메모리나 CPU 오버헤드를 방지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의 로컬 환경, 개발 환경과 데이터베이스 사이,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에서 프록시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 RDS 프록시 기능을 써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이 발생시키는 매트릭이나 로그 정보들을 취합해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와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오늘 꼭 데이터베이스 세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AWS 서비스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클라우드 와치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니터링 서비스이다 보니 아마 이 로그들을 확인하시고 싶은 니즈가 있는 분들이라면 이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션을 성공적으로 마치게 된다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요한 서비스인 오로라가 있고 가운데 RDS 프록시와 클라우드 와치 서비스 써볼 거고요. 그리고 시크릿 매니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크리덴셜 정보를 확인하는 를 사용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뒤에 차례대로 이제 스텝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늘 실습에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클라우드9이라고는 IDE를 쓸 거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세팅을 할 건데,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네트워크 구성도이겠죠. AWS에서는 Virtual Private Cloud, 이제 VPC라고 해서 여러분이 온프렘 환경에서 네트워크 세팅하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세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VPC에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서브넷들, IP 대역들을 나누는 이제 서브넷들을 여러 개 만드실 수 있고요. 이 서브넷도 외부 인터넷망을 쓰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위치할 퍼블릭 서브넷, 그리고 외부 인터넷망이 쓰이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라던가 좀 프라이빗하게 실행되어야 되는 서버 인스턴스들을 위치시킬 수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들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라우팅 테이블이라던가 게이트웨이들을 세팅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전체 그림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2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을 쓸 것이다. 지금 서울 리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있습니다. 서울 리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은 데이터 센터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AWS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시는 중점적인 이유 중 하나가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데이터 센터에 뭔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이제 고가용성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리전 안에서도 4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하는 좀 더 거리를 둔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들의 묶음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고가용성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떤 아키텍처를 제안을 드릴 때 멀티 에이지, 어베일러빌리티 줄여서 이제 가용 영역이나 아니면 에이지라고 표현을 말씀드리는데, 멀티 에이지를 통한 고가용성을 구축하시면 좋습니다라고 많이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안에 하나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안에 하나의 퍼블릭 서브넷, 2개의 프라이빗 서브넷, 그래서 총 6개의 서브넷을 구성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세션의 메인인 이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각각의 인스턴스인데 2개의 인스턴스를 띄울 거예요. 하나는 write 인스턴스이고 하나는 read 인스턴스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신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이런 크리덴셜 정보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 크리덴셜 정보를
그대로 하드 코딩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구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AWS에서는 시크릿 매니저라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잠깐 보면 예를 들어 어 이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라는 걸 뭐 예를 들어 저는 희정이라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희정12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 권한 정보예요. 이 정보를 시크릿 매니저에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이 유저네임 그리고 그 크리덴셜 정보의 알리아스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 둘 수 있겠죠. 저는 뭐 프로덕션 레벨의 뭐 앱 베타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MySQL에 대한 정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크릿 네임을 짓고 이 시크릿 네임 하에 그 저의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크릿 매니저에 만들어 두고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 시크릿 매니저의 API를 통해서 이 시크릿에 대한 크리덴셜 알려줘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상에는 실제 그 민감한 크리덴셜 정보가 직접적으로 하드 코딩 되어 있지 않게 해드리는 서비스인데요. 오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쓰면서 같이 이 시크릿 매니저에 대해서도 세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실습을 하실 때 각자 지금 다 다른 환경에 로컬 환경을 꾸리고 계실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실습을 다 같이 일관된 환경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IDE 환경을 써보도록 할 겁니다. 이 서비스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뭐 흔히 쓰시는 뭐 VS 코드 같은 IDE 툴과 거의 유사한 그 UI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를 손쉽게 편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터미널 창을 열어서 CLI를 실행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9을 실제 띄우게 되면 EC2 인스턴스가 하나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가상 환경을 가상 환경의 인스턴스를 하나 띄워서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클라우드9을 우리의 로컬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툴로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RDS 프록시 인스턴스를 두고서 써볼 건데요. 이 RDS 프록시를 쓸 때의 장점 중 하나가 그 연결풀을 재사용해서 이제 오버헤드가 줄어든다도 있고 오늘 페일오버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오로라에서 그래서 라이트 인스턴스의 페일 장애사항을 일으켜 보고서 복구되는 과정을 확인해 볼 텐데 이 RDS 프록시를 쓰시면은 이 페일오버를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 페일오버가 발생했을 때 아주 잠깐에 발생하는 그 커넥션 로스트 타임 그 다운타임을 더 줄여볼 수가 있는 건데 RDS 프록시를 쓰시면 이걸 한번 실제 실습에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와치 우리가 이제 로그가 오로라에 대한 로그가 실제로 익스포트가 돼서 클라우드 와치에서 확인되는 것까지 하고 나면 오늘 실습이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오신 분들이 AWS 서비스들을 많이 써보신 분들이실지 아니면 조금 이제 한번 써보시기 시작한 분들인지 제가 전부 다 이제 파악되지는 않지만 제가 봤을 때 AWS 서비스들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 실습은 최대한 스텝들을 천천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모든 분들이 다 하실 때까지 기다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진행하는 과정이나 제가 지금 혹시 설명하는 것들이나 이런 게 너무 빠르다고 판단되시면 채팅창에 조금만 천천히 해주세요. 이런 문구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그것들을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저도 속도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다른 질문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Q&A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오늘 같이
같이 이렇게 뭔가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없잖아요. 이런 기회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셔서 최대한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중간에 뭔가 스텝들을 놓치시거나 뭐 안 되실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뭔가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를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눈으로 보고 나면 아무래도 다음에 혼자 이제 하실 때에도 그 어떤 그 잔상들에 의해서 쪼끔 기억나는 것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최대한 많이 얻어 가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실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끔 계속 이제 얘기가 계속 듣고 계시는 시간이었어 가지고 쪼끔 루즈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AWS 콘솔 창에 들어와서 다 준비되신 분들은 채팅창에 1 한번 다들 남겨 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뭐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죠? 지금 따로 뭐 그거에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이제 일을 쳐 주셨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습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크샵 링크를 다시 한번 그 채팅창에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는 채팅방에 남겨 드렸고요.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VPC로 네트워크 환경을 세팅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워크샵 가이드 문서에 들어오시면 제일 처음 있는 1번 스텝이 VPC 생성하기입니다. 여기 들어와 주시고요. 어 제가 하나씩 천천히 해볼 텐데 제가 하는 스텝들을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됩니다. 네, 워크샵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따라할 거라서요. 그러면 이 콘솔 창이 제일 위에 서비스 옆에 돋보기란에 VPC라고 입력을 해서 VPC 서비스 콘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좀 미리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이 워크샵 자체는 그 버지니아 리전으로 기준으로 세팅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리전이 다른 리전으로 되어 있으시면 US 이스트 1으로 세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뭐 예를 들어 서울 리전에서 이 워크샵을 실행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실 텐데, 일단 그 네트워크 세팅하는 부분이나 이런 데서 그 약간씩 리전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게 뭐 가용 영역의 개수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차이가 있는데, 혹시 뭔가 워크샵 보시는 거랑 또 다르면 그것 자체가 쪼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닌데 '뭐 잘못되어 있는 건가?' 이렇게 혼란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US 이스트 1으로 맞춰 주시고요. 혹시 지금 저는 영어를 기준으로 오늘 워크샵 세션을 진행할 텐데, 어 한글이 한글로 뭔가 세팅된 환경이 더 편리하신 분들은 이 창의 오른쪽 위에 계정을 클릭하시면 세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세팅 버튼에서 보시면 이제 랭귀지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딧 하셔서 뭐 한글로 변경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랑 완전히 동일한 환경에서 뭔가 시작을 해 보시고 싶으시면 이 에딧 하셔서 이제 잉글리시로 바꾸셔서 진행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세팅 그대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럼 다시 한번 VPC 세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창에서 이제 VPC 입력해서 VPC 서비스 콘솔로 넘어와 주시고요. 보시면 이 가운데에 Create VPC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예, Create VPC 클릭해 주시면 서브넷이나 그 어베일러빌리티 존 세팅을 한 번에 하실 수 있게 약간 일종의 마법사 같은 형태로 한 창에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 UI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 기능을 한번 써 볼 겁니다. VPC와 이제 뭐 서브넷 같이 이제 여러 개의 세팅들을 한 번에 할 거기 때문에 이제 VPC only 말고 그 옆에 VPC and more 버튼, 라디오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VPC에 대한 이름을 한번 지어 봐야겠죠. 그럼 저는 이 워크샵에 있는 내용 그대로 뭐 이거는 임의로 지어 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워크샵에 있는 내용 그대로 빌더스 대시 db라고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제 그 가용 영역을 2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availability 존 숫자는 2로 맞추고요. 각각 하나의 availability 존 안에 하나의 public subnet, 2개의 private subnet. 그래서 총 그렇게 되면 2개의 public subnet과 4개의 private subnet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public subnet은 2, 그 private subnet은 4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AT 게이트웨이랑 VPC 엔드포인트가 있는데 오늘 실습에서는 별도로 이 두 기능들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 프라이빗 서브넷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인터넷 환경과 분리가 되어 있는,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실행되어야 되는 인스턴스들을 위치시키기 위해 만드는 서브넷인데 간혹가다 예를 들어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서비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둬야 할 텐데 그럼에도 인터넷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나트 게이트웨이는 근데 과금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VPC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S3 같은 서비스를 쓴다라고 했을 때 S3는 이제 VPC 외부에 있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 제가 VPC 안에 어떤 인스턴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뭐 S3 같은 서비스를 쓴다, AWS 다른 서비스를 쓴다라고 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AWS 서비스 S3가 AWS 서비스임에도 일단 외부 인터넷 외부 게이트웨이를 타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S3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케이스들이 이것 자체가 뭐 위험하다기보다는 어, 훨씬 더 시큐어한 환경에서 이 AWS 서비스들을 다이렉트로 접근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으실 때에는 이런 VPC 엔드포인트를 만들어서 바로 S3 같은 AWS 서비스에 접근을 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2개의 기능들은 쓰지 않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팅하셨으면 Create VPC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뭐 DNS와 각 서브넷들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 세팅까지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VPC는 굉장히 빨리 생성이 돼요. 그래서 6월 VPC를 한번 다시 클릭해 보면 방금 빌더스 DB라고 이름 지었던 VPC가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여기 밑에 대시라고 기본적으로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디폴트 VPC라서 이거를 삭제하시거나 뭐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 만들었는데 2개가 있다고 하셔서
이거는 디폴트 V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VPC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 더 세팅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제 클라우드9, 그러니까 클라우드9으로 로컬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 인스턴스에 IP 어드레스를 할당해 줘야 됩니다. IP 어드레스가 할당이 돼 있어야 이제 접근이 되겠죠. 근데 이를 이제 별도의 추후에 따로 하실 수도 있지만, 서브넷 자체에서 IP 어드레스를 자동 할 수 있도록 옵션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해당 서브넷에 우리 클라우드9 인스턴스를 설치할 서브넷에 이 옵션을 활성화해 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VPC 서비스 콘솔 창에서 왼쪽에 보시면 UIVPC 바로 밑에 서브넷이라고 있습니다. 네, 서브넷 클릭하시면 오늘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서브넷과 기본 서브넷들이 모두 한 분에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 VPC를 EC2 클라우드9의 인스턴스를 설치할 퍼블릭 1에 해당되는 인스턴스의 세팅을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퍼블릭 1이라고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넷을 체크박스를 클릭하시고 여기 액션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러 개 옵션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Edit Subnet Settings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넷의 아이디라던가 정보들이 보이고요. 여기에서 Auto Assign IP Settings가 있는데 그 밑에 Enable Auto Assign Public IPv4 Address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브 해주시면 네, 이제 이 VPC 환경에서 세팅을 해줘야 될 것들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워크샵에서도 넥스트 클릭하시면 두 번째로 실행돼야 될 게 아마존 오로라의 데이터베이스 생성하기인데요. 이제 이 부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저는 이게 약간 그 서비스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야 될 경우들이 있어서 그 AWS 콘솔 창들 탭을 좀 여러 개 띄워두기는 하는데 이건 약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지만 혹시 저랑 음, 이렇게 탭을 여러 개 띄워두시면은 나중에 서비스들 왔다 갔다 하실 때 조금 더 용이하다는 점 미리 약간 팁처럼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로라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다시 한번 이제 그 돋보기 버튼 옆에서 RDS라고 입력을 하셔서 그 오로라의 서비스 콘솔 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사용할 그 어베일러빌리티 존들이나 이제 서브넷들을 선택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아키텍처 그림에서도 데이터베이스는 프라이빗 서브넷 영역에 두기로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주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데이터베이스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RDS 창으로 서비스 창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그 그룹들 세팅을 먼저 해볼 건데요. 먼저 왼쪽에 이 버튼들 중에서 가운데쯤에 서브넷 그룹스라는 거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Create DB 서브넷 그룹이 있어요.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우리의 그 오로라 인스턴스들이 어느 네트워크 영역에 위치시킬지를 세팅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름과 디스크립션을 한번 지어줘 볼게요. 저는 빌더스 DB 서브넷 그룹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디스크립션도 뭐 동일하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바로 밑에 VPC에 우리가 사용할 VPC 영역을 선택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방금 만들어 놨던 빌더스 DB VPC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건 디폴트 VPC겠죠. 이 디폴트가 아닌 우리가 만든 빌더스 DB VPC를 꼭 선택해 주셔야지 뒤에 이제 이 네트워크 세팅이 잘못되면 사실 뒷부분에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 간단하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선택할 우리가 사용할 availability zone, 가용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지니아 리전은 보시다시피 6개의 availability zone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도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2개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기로 했으니까 east 1A, east 1B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 서브넷을 선택해 줄 수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프라이빗 서브넷 영역에 두기로 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이는 인스턴스 명만으로는 퍼블릭인지 프라이빗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다시 한번 그 VPC의 서브넷 영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창은 그대로 두고 별도의 AWS 콘솔 창을 다시 들어가서 다른 분들도 새로 창을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넘어와서 다시 한번 VPC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들어오셔서 왼쪽에 보시면 이 서브네트가 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VPC 만들고 나서 서브넷의 그 IP 주소 자동 할당 옵션을 이네이블 할 때 들어왔던 곳이죠. 여기에서 네임을 조금 더 넓혀 보면 이제 그 퍼블릭 서브넷인지 프라이빗 서브넷인지 이름을 보고 알 수가 있잖아요. 이름 순으로 한번 정렬을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이렇게 정렬을 해서 보면 오늘 사용할 프라이빗 서브넷들 2개를 이름들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은 프라이빗 3과 4 서브넷을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용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일단 기억을 해놔야 돼요. 네, 그래서 3은 저는 016으로 시작하는 아이디고 4는 048로 시작하는 아이디네요. 별도로 따로 뭐 저장을 해두셔도 좋고 저는 이게 대충 016, 048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 다시 이제 RDS 세팅창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스트 1A에서는 016이 프라이빗 3에 해당되는 서브넷이었고 048이 프라이빗 4 서브넷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둘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 창을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한번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선택을 하고 났더니 밑에 선택된 서브넷들이 이제 보이네요. 네,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설치할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설치할 서브넷의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잠깐 VPC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갔었고요. 다시 RDS 서비스 콘솔 창에서 넘어와서 해당 서브넷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세팅을 하셨으면 크리에이트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지금 한 건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설치할 환경을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봐야겠죠. 워크숍에서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그 다음 가이드가 있는데요. RDS에서 데이터베이시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베이시스에서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버튼 보이시죠? 여기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그 스탠다드와 이지가 있는데 그 스탠다드 모드로 할 거고요. 엔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할 오늘 이론에서도 배웠던 오로라 엔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천천히 내려와 보시면 버전들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는 별도로 뭐 특별히 다른 버전들을 쓰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오로라 2.11.1 버전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템플릿도 프로덕션으로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조금 더 내려가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이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에 대한 이름을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저는 빌더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세팅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기서 쓰이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는 그 조금 있다가 그 시크릿 매니저에도 세팅을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어, 이렇게 정확하게 기입을 하시고 이 기입하신 내용을 만약에 임의로 뭔가 바꾸셨다면 그 바뀐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유저네임은 마스터 그대로 하고요. 저는 마스터 패스워드는 워크샵에 있는 패스워드 그대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0812라고 하고 네, 컨펌 마스터 패스워드에는 그대로 기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인스턴스를 선택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 AWS 제공해 드리는 EC2 인스턴스도 굉장히 그 클래스도 많고 그 클래스 안에서 여러 타입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더 범용적인 버스터블 클래시스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뭐 잠깐 뭐 메모리 클래스가 있어서 한번 보자면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특화된 그 인스턴스 묶음인 클래스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512기가 뭐 굉장히 큰 메모리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근데 최대한 과금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작은 인스턴스를 써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DB 인스턴스 클래스를 버스터블 클래시스로 클릭을 해주시고 밑에 이 토글 버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previous generation 클래스를 포함되도록 이 토글 창을 활성화해 주시면 더 작은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저는 DB T2 small instance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오로라의 인스턴스에서 그 리드 리플리카를 생성할 건지 를 선택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대로 그 지금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리더 노드를 생성을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밑에 조금 더 밑으로 이제 커넥티비티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전에 그 RDS 창에 넘어와서 그 서브넷의 그 별도의 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서브넷 그룹들을 만들어준 그 이유가 되겠죠. 여기에서 VPC, 이제 Virtual Private Cloud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오늘 실습 시간 만들었던 빌더스 DB VPC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DB 서브넷 그룹은 지금 방금 바로 세팅이 되었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빌더스 DB 서브넷 그룹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르게 만들어 놓은 서브넷 그룹들이 없어서 하나가 바로 선택이 되죠. 네, 퍼블릭 액세스는 no로 그대로 두시고, 이제 시큐리티 그룹을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create new를 선택해 주시고, 시큐리티 그룹을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 그룹은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에 접근을 허용할 트래픽을 말하는 건데요. 이 시큐리티 그룹이란 자체가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라던가 그 소스가 어떤 것들을 허용할 것인가를 세팅해 주는 부분인데, 지금 기존에 만들어둔 시큐리티 그룹이 없으니까 create new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create new 클릭하시고 여기서는 이름만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builders db sg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내려가셔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Additional Configuration 창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삼각형으로 접혀 있는데 한번 펼쳐 볼게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이름, 이제 초기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세팅해 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샵이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 백업, 리텐션 기간을 며칠로 할 건지 또 세팅을 해 줄 수 있고요. 여러 개 세팅들이 있는데 오늘 실습에서 필요한 부분은 로그 익스포트를 하는 부분에서 오늘 이제 클라우드 와치에서 로그를 확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해당 클라우드 와치 내에서 확인할 로그들을 익스포트하는 기능을 이네이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익스포트에서는 오딧 로그, 에러 로그, 제너럴 로그 모두 체크박스 선택해 주시는 것까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들의 어떤 그 마이너한 그 버전 업그레이드라던가 메인터넌스를 하는 그 기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그 메인터넌스 윈도우에서 그 시기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 거예요. 언제 메인터넌스를 할 건지 그 시간을 좀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월요일 저는 18시부터 해서 0.5시간 30분 동안 하는 이 시간을 메인터넌스 시간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TC 기준이니까 오후 6시가 아니라 서울 기준으로는 오전 3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원하시는 시간대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을 때 혹시나 실수로 이제 삭제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딜리션 프로텍션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기본 세팅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상태이실 것 같은데 이걸 이네이블 해 놓으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를 말 그대로 삭제가 안 돼요. 삭제가 안 되고 삭제를 하시고 싶으실 때는 또 이 옵션을 끄고 나서 삭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 뭐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실습을 한다기보다 이제 리소스 정리하실 때 데이터베이스 라이트 인스턴스 지우려고 하는데 안 지워져요라고 하시면은 아마 이 딜리션 프로텍션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네, 저는 그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하고 나서 바로 창에 넘어왔는데 이 지금 하나의 클러스터죠. 이 하나의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그 안에 인스턴스가 2개가 떠 있네요. 지금 각각 인스턴스는 우리가 선택을 했던 어베일러빌리티 존인 어베일러빌리티 존 A와 B 2개에서 지금 크리에이팅이 되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시고 나면 제가 별도로 테스트를 몇 번 해 봤을 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 분은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쪼끔 다음 스텝들을 미리 진행해 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볼 것은 이제 시크릿 매니저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접근할 크리덴셜 정보를 미리 세팅해 두는 부분을 해볼 겁니다. 이 크리덴셜 정보는 이제 시크릿 매니저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시크릿 매니저의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돋보기 버튼 옆에 이제 탐색 바에서 시크릿 매니저 입력해 주시고요. 뭐 약간 깨알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그 축약어로 쓰셔도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시크릿 매니저를 SM이라고 치시면 뭐 첫 번째 뜨지 않지만 두 번째에 시크릿 매니저가 뜨고요. 뭐 당연히 뭐 시크릿 매니저라고 이렇게 치셔도 제일 위에 뜹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셔서 시크릿 매니저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시크릿 매니저 서비스 창을 넘어와 주시면 가운데에 스토어 뉴 시크릿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어떤 것에 대한 크리덴셜을 만들 거야 라는 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IDS 오로라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리덴셜 만들 거니까 기본 세팅되어 있는 크리덴셜 for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를 를 그대로 둘 거고요. 여기 크리덴셜 정보에서는 아까 데이터베이스 만드실 때 꼭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정보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유저네임은 아까 그 어드민이었고 패스워드는 워크샵에 있는 내용 그대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더스 데이터베이스 0812가 저의 패스워드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뭐 만들어 놓은 게 아직 하나밖에 없어서 아주 간편하게 이 빌더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보관할 크리덴셜 정보는 저거고 이 크리덴셜 정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시크릿 네임은
저는 제 아키텍처 사전에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아키텍처 그림에 있는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저는 프로덕션에 앱 베타 어플리케이션에서 MySQL을 접근하는 시크릿 네임이야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뭐 디스크립션도 그대로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디스크립션 옵셔널이라서 스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워크샵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세팅을 해 주시고 나면 더 세팅을 별도로 해 주실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옵셔널한 이제 로테이션 하는 기능도 스킵을 해 주시고 바로 넥스트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 보는 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시크릿 타입은 RDS 데이터베이스고 이 시크릿의 이름은 이렇게 프로드 에페타 마이스큐리아 지었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이 밑에 내려와 보시면 샘플 코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간편하게 파이썬 코드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이 크리덴셜 정보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이 코드를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보시면 시크릿 네임과 리전 정보를 갖고 있으면 이 클라이언트 패키지 어, 이 파이썬에서 이제 AWS 제공이 되는 이제 패키지 함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시크릿 정보를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이 뒷부분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본격적으로 연결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겠죠. 코드상으로. 이런 샘플 코드를 뭐 자바나 뭐 C샵 뭐 고까지도 버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들을 그대로 복붙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 다 되셨으면 스토어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면 방금 만들었던 시크릿 네임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만들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시크릿 매니저도 만들었으니 우리의 그 로컬 환경, 클라우드 9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클라우드 9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서 그럼 다시 한번 그 서비스 탐색창에서 탐색바에서 클라우드 9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와 보시면 이 바로 Create Environment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9 환경, 그러니까 AWS ID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ID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ID 환경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는 builders app-ide라고 지어줄 거고요. 디스크립션도 간단하게 입력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워크샵에서는 워크샵 제목 자체는 DB 접근을 위한 EC2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클라우드 9 환경을 만들면 이렇게 create environment를 하면 EC2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대동소이한 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9을 만들기 위한 추가 세팅 과정들이 보이는데 여기 EC2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서 저는 최소한의 과금을 위해서 가장 작은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를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기 우분투 서버가 있고 아마존에서도 제공해드리는 아마존 리눅스 2가 있는데 오늘은 기본 세팅되어 있는 아마존 리눅스 2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랫폼 자체도 아주 뭐 특별하다기보다는 일단 염 패키지 관리자를 쓰고 있는 리눅스 일반적인 리눅스 환경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AWS를 컨피규어 한다거나 AWS CLI 같은 것들이 미리 좀 세팅이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실습을 하실 때는 아마존 리눅스 2를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셔서 이제 VPC 세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VPC 세팅에서는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마 그 기본 디폴트 VPC일 거예요. 세팅되어 있는 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만들었던 빌더스 db 여기 이름이 보이시죠? 네임이 빌더스 db VPC인 것으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브넷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맨 처음에 VPC를 만들었을 때 그 VPC 만들고 서브넷 중에서 특정 그 퍼블릭 1 서브넷을 IPv4 어드레스가 자동으로 할당되도록 그 옵션을 활성화시켜 줬잖아요. 그 퍼블릭 1 서브넷을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선 다행히 그 서브넷들의 이름까지 보여서 퍼블릭 1이 포함되어 있는 서브넷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VPC 세팅까지 끝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셔서 크리에이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EC2 인스턴스를 띄우고 하는 거니까 얘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클라우드 9을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 잠깐 그래도 한번 보자면 이거 IDE에서 여기 environment에 우리 방금 만들었던 builders -app -id가 있고 여기 오픈을 클릭을 하면 지금 세팅 중이다라고 뜨죠. 그러면 이 클라우드 9이 세팅이 되는 동안에 그 EC2에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을 할 때 접근을 하게 하려면 이게 시큐리티 그룹 아까 그 시큐리티 그룹이 뭔가 인바운드 트래픽과 아웃바운드 트래픽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그 기능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세팅해 주려고 합니다. 이 시큐리티 그룹은 EC2 서비스 콘솔 창에서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클라우드 9이 아닌 EC2 콘솔 창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인스턴스 EC2 서비스 콘솔 창으로 들어왔는데 보시면 인스턴시스가 러닝이 지금 하나 떠 있죠. 이게 아마 클라우드 9에서 세팅을 한 인스턴스일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시큐리티 그룹을 세팅을 해 주러 온 거니까 그 옆에 그 메뉴들을 쭉 내려오시면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 바로 밑에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클릭해 줄게요.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있는 시큐리티 그룹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만들 때 create new 하고서 이름을 지어줬던 시큐리티 그룹이 있어요. 그게 builders db sg이거든요. 이 시큐리티 그룹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 이름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 체크박스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바로 밑에
디테일스나 인바운드 룰스, 아웃바운드 룰스를 세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아이고, 네, 잠시만요. 인바운드 룰스를 수정해 주기 위해서 지금 빌더스 DB SG 체크박스 클릭하시고 인바운드 룰스 클릭하셔서 탭으로 들어오셔서 Edit 인바운드 룰스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기본 세팅되어 있는 것들은 지워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제 접근을 허용할 이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룰을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세팅해 줄 건데요. 첫 번째로 그 빌더스 DB 시큐리티 빌더스 DB 시큐리티 그룹과 클라우드9의 시큐리티 그룹 두 개를 이 룰에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타입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이 타입은 오로라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빌더스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시큐리티 그룹 중에서 빌더스 DB 시큐리티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시큐리티 그룹이죠. 이렇게 인바운드 룰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클라우드9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add 룰을 한번 클릭하시면 그 인바운드 룰 두 번째를 세팅해 주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도 타입도 쭉 보시면 MySQL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의 소스는 AWS 클라우드9 빌더스라고 옆에 쭉 있죠. 풀네임은 빌더스 앱 IDE일 텐데 이 시큐리티 그룹을 클릭을 해서 인바운드 룰을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인바운드 룰은 삭제해 주시고 빌더스 DB 시큐리티 그룹과 클라우드9에 대한 시큐리티 그룹을 인바운드 룰을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Save Rule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바운드 룰을 세팅을 하고 나면 밑에 제가 방금 세팅했던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해 주셨으면 다시 클라우드9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미리 띄워둔 게 있는데 지금 혹시 이 창이 안 들어와 미리 창을 따로 띄우지 않으셨던 분들은 다시 클라우드9이라고 입력을 하셔서요. 클라우드9 입력하시고 그럼 바로 environment에 builders 앱 id라고 만들어 주셨던 게 보일 겁니다. 네, 여기에서 바로 이 옆에 클라우드 ID 오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게 사실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해당되는 그 인스턴스들도 뭐 프라이빗 서브넷에 두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은 이 클라우드9에서 패키지들을 설치할 것들이 있고 인터넷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인스턴스를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를 하도록 오늘 실습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페일오버를 테스트를 해볼 건데 그러려면 코드를 실행을 하고 몇 개 패키지들을 설치돼야 될 게 있어서 이 클라우드9에서 한번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한 작업부터 해볼게요. 이 워크샵에서 보시면 이게 pibinstall 이 세 줄 정도 있는 게 보이실 텐데 다 입력하지 마시고 이 코드 창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네모가 두 개 겹쳐져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대로 그 안에 내용들이 카피가 돼서 클릭을 하시고 터미널 창으로 넘어오셔서 컨트롤 V 하시면 바로 이 코드를 뭐 직접 타이핑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행이 됐고요. 오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드는 코드랑 테스트하는 코드를 미리 워크샵에 다 만들어 뒀거든요. 만들어 둬서 이 코드들을 한번 이제 그 클라우드9이라는 IDE 환경에서 파일 만들어서 복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new 파일 하나 만들어서 new 파일 해서 create.p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혹시 CLI 환경이 더 편하신 분들은 사실 터치 명령어 쓰셔도 되죠.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 네, 여기에서 UI적으로 new 파일 하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럼 create.py 파이썬 코드 파일을 열고 그 위에 패키지 설치할 때처럼 카피하는 그 워크샵에서 코드를 카피하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코드를 그대로 IDE 창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버튼 클릭을 하고 그 create.py 파일에 붙여넣기를 했고요. 꼭 여기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컨트롤 S 하셔서 코드를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 파일, 세이브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코드가 꼭 저장되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만들어야 될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 test.py 파이썬 파일인데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네, 저는 한번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new 파일하고 test.py라고 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피 버튼을 클릭을 하고 test.py 파일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역시 파일에서 세이브 해서 네, 방금 초록불이 잠깐 켜졌다 꺼졌죠. 이것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크릿 매니저의 그 시크릿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이름을 그 크리덴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시크릿 네임을 만들었는데 그 시크릿 네임을 알아야지 데이터베이스 코드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아까 워크숍과 다르게 좀 임의로 만드셨던 분들은 여기에 있는 이 create와 test 파일 안에 시크릿 네임을 지정해 주는 부분을 다르게 임의로 만드셨던 이름으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아마 워크샵을 그대로 같이 똑같이 진행해 주셨던 분들은 코드상에서 지금 뭐 다르게 설정 값을 바꿔 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크릿 코드, 이 라인에 있는 시크릿 명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C2에서 세팅, 이제 클라우드9 환경에서 우리가 테스트해 볼 파일까지 생성하는 거 해봤고요. 이제 그 RDS 프록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RDS 프록시는 그 RDS 콘솔 창에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RDS 그 프록시 창을 넘어가기 위해서 그 클라우드9 환경을 나오셔서 다시 한번 탐색창에서 탐색바에서 RDS 입력을 하셔서 RDS 서비스 콘솔 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프록시스에 대해서 프록시스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스텝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것 같아서 약간 지금 어디쯤이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RDS 프록시 만드는 것까지 하고 생성까지 해놓고 다시 한번 그 스텝들을 읊어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이 진행하셨으니까 이제 쉬는 시간을 좀 가진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DS 일단 프록시를 생성을 해볼게요.
IDS에서 프록시스 버튼으로 넘어와 주시면 그 안에 Create Proxy 있습니다. Create Proxy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엔진은 우리가 사용했던 MySQL 엔진이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록시의 이름을 한번 지어줘 보도록 할게요. 저는 빌더스 프록시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시면 이 프록시가 어느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될 것인가를 이제 세팅해 줘야겠죠. 그럼 오늘 만들었던 빌더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프록시의 엔드포인트가 생성될 텐데 저는 리더 엔드포인트는 필요가 없어서 여기 include add reader endpoint라는 체크박스는 해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박스 해제까지 해주시고 밑에 이제 authentication으로 넘어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세팅을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만들었던 시크릿 매니저에 만들어놨던 그 크리덴셜 정보, 그 크리덴셜 정보를 여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놨던 게 하나여서 지금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네요. 여기까지 해주시고 나면 밑으로 좀 더 쭉쭉 내려오셔서 밑에 Additional Connectivity Configuration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게 접혀져 있는데 한번 확장시켜 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에서 VPC의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펼쳐보시면 VPC 시큐리티 그룹에 기본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건 X표에서 삭제를 해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놨던 빌더스 DB 시큐리티 그룹이 있죠. 이 빌더스 DB 시큐리티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나면 이제 IDS 프록시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스텝들을 모두 진행을 해 주신 거고요. 사실 크게 그 프록시를 만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시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이름 지어주고 데이터베이스 선택을 하고 사용할 시크릿 매니저의 크리덴셜의 시크릿 네임까지 선택을 해 주시는 거 이 정도 스텝이면은 RDS 프록시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VPC의 네트워크 세팅까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크리에이트 프록시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프록시가 생성되는 것 또한 제가 몇 번 테스트했을 때는 한 10여 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베일러블한 상태가 된 다음에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야지 실제로 동작을 하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걸려서 지금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까지 어디까지가 진행이 됐는지 한번 다시 짚어드리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그 남은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크리에이트까지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최종적으로 만들어 볼 아키텍처는 클라우드9이라는 로컬 환경과 오로라 그리고 그 사이에 RDS 프록시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오로라의 로그들이 수집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VPC 환경을 구성하는 거였죠. 오늘 버지니아 주의 6개의 어베일러빌리티 존 중에서도 어베일러빌리티 존 2개를 사용을 했고요. 각 어베일러빌리티 존에서는 하나의 퍼블릭 서브넷, 2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이 생성이 되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로라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 영역에
오늘 이제 워크숍 상으로는 프라이빗 3과 4였어요. 이 두 개의 프라이빗 서브넷에 생성이 되도록 VPC 네트워크 환경을 선택을 해 줬었고요. 그다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필요한 크리덴셜 정보를 갖고 있도록 시크릿 매니저의 시크릿 네임을 이제 prod, app-beta, mysql이라는 이름으로 크리덴셜 정보를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는 그 로컬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AWS의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ID 서비스에서 environment를 하나 생성해 봤고요. 이 클라우드9이 생성이 되면서 EC2가 하나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 각자 생성을 해야 될 것들은 모두 생성이 된 거고요. 이 다음에 진행할 것은 RDS 프록시를 사용을 해볼 건데요. 이 RDS 프록시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죠. 이제 그 연결풀을 만들고 이 굉장히 그 새로운 연결이 많이 생성되는 경우에 연결을 재사용함으로써 매번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서 오는 메모리나 CPU의 오버헤드를 방지하고자 하는 기능들이 있고, 오늘 확인해 볼 것은 페일오버를 실행했을 때 RDS 프록시를 씀으로써 좀 더 그 다운타임이 줄어드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RDS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까지를 실행을 해 둔 거고요. 남은 부분은 이제 그 RDS 프록시로 페일오버 테스트해 보는 것과 클라우드9으로 로그 모니터링을 해보는 것까지 해보면 이제 남은 부분은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다 오셨습니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셨으면 세팅을 해줘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주신 거라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그 프록시가 만들어지고 세팅되는 과정을 기다리면서 한번 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3시 47분이니까 4시 10분까지 조금 여유 있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간중간에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 최대한 퀘스천스에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